지금은 접근할 때라고 좀 보기 좀 그렇고 뭐 좀 조정이 좀 크게 오는 때, 뭐 저번에 4월처럼 그런 때 사는 게 어떨까. 이미 많이 오른 거를 따라 사는 전략은 항상 이제 의리되는 상태의 투자입니다. 네. 방산도 이렇게 되네, 조선도 이렇게 되네, 그런 다음에 원전까지 이렇게 됐네, 그러면 다음번은 뭘까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겠어요. 이 공식 그대로 가야죠. 원전은 길게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주들 지금 PER이 6배 안 되는 게 널려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나날이 성장하는데 대중의 관심이 없어서 맨날 무시받아요. 전인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금융 뭐 그쪽보다는 그래도 저 PBR주 중에서 이제 소위 못되게 그냥 자기 사욕을 차리고 있는 그 뭐 대주주 그런 회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전반적인 어떤 실적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가 생기면서 약간 새로운 주도주가 될 만한 뭐 그런 섹터나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원전 요즘에 뭐 계속 뭐 올라가는데 원전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은 길게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에너지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이 캐나다 뭐 52번째 주가 되라, 그린란드 내놔라, 이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 전쟁에서 바둑 두듯이 중국과 지금 싸우고 있어서 그래요. 태양광 시장이랑 풍력 시장, 뭐 전기차 시장 보면은 배터리 시장까지 보면 중국이 너무 많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래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산업들은 중국이 벌써 바둑 돌듯이 딱딱 둬서 지금 독점을 해버렸죠. 그럼 미국이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밀려버려요. 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제일 싸요. 미국에서 석유보다 싸요. 중국에서 하도 저렴하게 물건을 찍어내서 미국으로 넘기니까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태양광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 돌리는 게 어느 정도냐면 ESS를 설치하더라도 그게 더 싸요. 원자력은 또 옛날 노후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원자력은 또 비용이 더 비싸요. 가스 발전도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태양광 풍력으로 다 쏠림 현상이 벌어지게 생긴 거죠. 너무 싸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에너지 주권을 석유 시대에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데 에너지 주권을 중국에게 의존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목줄을 쥐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되니까 원전이라는 거를 내세운 거죠. 우리나라 원전 예전에 보면 21년도에 소형 원자로 지분을 삼성물산부터 시작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생각을 해봤던 게 대형 원전 시장도 굉장히 커지겠지만 소형 원전 시장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 보거든요. 소형 원전은 모듈 하우스 시공처럼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보면 건설사가 가서 자재 다 불러서 거기서 뚝딱뚝딱 하는 게 이제 대형 원전 시장인 거고, 소형 원전은 미국에 전화해서 소형 원전 3개만 보내주세요. 그럼 배 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형 원전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 미국에 둘 수가 있어요.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소형 원전 수출 금지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전 에너지를 미국에서 사오지 못하면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에 목줄이 잡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 목줄을 중국이 줄 거냐 미국이 줄 거냐의 싸움에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 에너지 자원을 많이 확보한 그 국가들, 뭐 그린란드라던가 이제 캐나다라던가 이런 거를 미국이 탐내는 이유는 거기들을 확보해야 에너지 전쟁에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우라늄이 상당 부분이 캐나다에서 많이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이 뭐 일종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뭐 주권을 위해서 원전이라는 걸 택한다면 미국이 뭐 원전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시공이 됩니까? 생태계가 정말 많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참 세용지마라는 게 미국도 원전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시공한 역사가 한 건인가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업계는 손가락 빨았다는 거죠. 40년 정도 횡보했다는 얘기는 아마 거의 살아남은 사업자 하더라도 노동자가 30대였던 노동자 70대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기술직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의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5군데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문제는 중국한테 원전 시공을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러시아한테도 못 맡기겠죠. 졸지에 가성비 좋은 두 나라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프랑스한테 맡기거나 미국한테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고, 프랑스는 매우 비싸고 느리고 프랑스 원전 컴플레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싸고 빠르고 시공 생태계가 아직 망가지지 않은 한국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거의 독점적이지 않겠는가. 저번에 이제 변압기 회사라던가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가 10배씩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전 부품주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나. 근데 지금 3배씩 올랐어요, 주식들이.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접근할 때라고 좀 보기 좀 그렇고 뭐 좀 조정이 좀 크게 오는 때 뭐 저번에 4월처럼 한번 빡 오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 사는 게 어떨까. 그 원전은 지금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제 나중에 분명히 실적은 찍힐 거니까 예. 한번 조정받을 때 사자. 예, 아니면은 원전주 중에서 의외로 안 오른 게 일본에 좀 있어요. 네. 일본도 원전 기술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미국의 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원전 엄청 오르고 미국의 소형 원자로 주식도 엄청 올랐는데 약간 좀 그 광풍이 두 나라만 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몰라요 지금 소식을. 그래서 네. 지금 아직 덜 오른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원전도 어쨌든 그 주권과 어떤 뭐 중국 간의 어떤 분쟁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조선도 똑같은 개념 아니었나요? 조선도 개념이죠. 미국이 예. 지금 뭐 실질적인 기술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쵸. 그 생산도 안 되고 일본 아니면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조선 쪽은 지금 똑같이 좀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신규 진입하기는 다 부담스럽죠. 뭐 방산도 그렇고 뭐 변압기도 그렇고 이미 다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미 많이 오른 거를 따라 사는 전략은 항상 이제 의리되는 상태의 투자입니다. 네. 그런 걸 보지 말고 이 패턴으로 봤을 때 방산도 이렇게 되네. 조선도 이렇게 되네. 그런 다음에 원전까지 이렇게 됐네. 그러면 다음번은 뭘까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겠어요. 이 공식 그대로 가야죠.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알았어도 저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는데도 네. 안 올랐어요 주가가. 네. 그러다가 한참 뒤에나 터져요. 조선주도 저희 주식 스승님이 20년도부터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17년도부터 살아있었지만 21년도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조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오르네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서 갑자기 오르잖아요. 네.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못 버텨요 사람들이. 다 털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 오르는 초입일 때 말을 해주길 원하지만 그 타이밍에 그때 딱 말해줘서 딱 사는 게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예. 거꾸로. 예. 그럼 방향 자체는 그러면은 이제 방산이나 조선 쪽은 많이 올랐으니까 예.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슬슬 정리하고 나와야 될 시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요. 조금 더 간다. 길게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길게는 가는데 먹을 범위는 많지는 않을 많지 수 있어요. 않다. 이게 10년 동안 보면은 이제 초반에 엄청나게 오르고 네. 그 뒤부터는 이제 그냥 성장률 따라 쭉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정을 좀 세게 줄 때 예전에 아이폰 주식 애플도 2015년에 30달러였다가 2016년 초쯤에 2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30% 조정이 왔었어요. 차이나 쇼크 때. 워렌 버핏이 그때 샀어요. 네. 20달러 때.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치면 한 10배 먹은 거죠. 음. 예,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고 장기간 가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쌀 때 사지 말고 한 번씩 그 단기 조정을 줄 때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좀 침체를 노릴 수도 있고 관세 때문에 뭐 쇼크 다시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유에서 날 수도 모르겠지만 이런 주식들을 장기 투자라 생각하고 사는 전략은 괜찮다. 예, 근데 지금 그냥 덥석 무는 건 항상 반대다. 아니, 이게 부동산하고 달라서 부동산은 좀 올라버리면 아예 사지를 못하지만 예. 주식은 어차피 뭐 지분율 가지고 사는 거니까 내가 뭐 오르냐 내리냐만 보면 되는 거지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러니까 타이밍 봐서 사자 예. 이런 얘기 해주신 예. 것 같은데 원전주도 예. 뭐 예를 들어 현대건설 같이 시공 능력으로 건설을 하는 건설주가 있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원자력 그 뭐 부품이랄까요 원자력 그 설계랄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소위 말하는 진짜 원전주가 있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 좋게 봐요. 근데 이제 아마 건설주들은 소형 원자로 시공 들어갈 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사우디가 에너지로 치면은 이제 에너지로 먹고 살던 국가잖아요. 네. 석유 팔아서 먹던 국가인데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석유가 많이 나면서 이제 사우디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죠. 에너지 전환을 못하면 죽는다. 근데 뭐로 전환할 거냐? 수소라던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네. 자기들이 전력을 싸게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수소를 팔던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팔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소형 원자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요. 지금 수소 같은 경우도 그린 수소를 뽑으려면 수전해로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태양광으로 지금 채웠는데 태양광으로는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결국 밸런스를 소형 원자로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대형 건설사들이 소형 원자로 주식 지분 투자를 많이 했었던 이유가 아마 이제 그런 건설 시공이나 들어갔을 때 턴키로 소형 원자로까지 집어넣는 시공을 세팅해서 맞추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중동의 건설
건설 좀 할 줄 아는 소형 원자로 지분이 있는 우리나라 건설사도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네. 예, 거기가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시총 낮은 애들 많아요. PBR 낮은 애들도 많고. 네. 예, 그거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 지금 그 교집합이 있네요, 좀. 그쵸. 그쪽은. 원전 부품주는 항상 좋은데 문제는 이미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부품주 말고 일본계라던가 이제 좀 그런 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예. 그러면 아직 안 올랐는데 네. 유망한 섹터가 있나요, 혹시? 2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음번인데 이렇게 전쟁이 붙으면 바이오 쪽에서도 한번 바이오. 대판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제약이나 이런 바이오의 의존을 중국에 하고 있다. 최저가로 약을 생산하는 거의 장점 때문에 중국에서 의약품 제조 위탁을 많이 맡겼었는데 만약에 안 거기에 만들면 어떡하냐. 예,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전쟁 나면 이제 치료약부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 안 합니다. 문 닫아버리면 이제 약 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이거에 대한 문제들도 좀 갈라서 밸류체인도 갈릴 거거든요. 바이오 네. 밸류체인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제 그런 건데 좀 있으면 세계 1위 규모 캐파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보면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위탁 생산하려고 지금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땐 대기업들도 다 분석했을 때 이 시장이 앞으로 나날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공정이 반도체 공정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네. 반도체를 최정점까지 찍은 민족이 한국이잖아요. 그럼 바이오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 공식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소부장들이 있어요. 중국이나 미국에 있었던 건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생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보톡스 사태 때처럼 국산화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아직까지. 보톡스가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 우리나라 보톡스 누가 쓰냐 어떻게 신뢰하냐 하지만 값이 싸잖아요. 네. 성능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진율이 좋아지니까 결국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메디톡스라는 주가가 2010년에 10,000원이었었는데 2017년에 88만 원까지 갑니다. 네. 지금은 보톡스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죠. 오히려 거꾸로. 피부과 의료기기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의료 쪽 관련된 위탁 생산 관련된 소부장들이 오히려 이 시장을 먹고 국내 내수해서 인정받고 캐파가 커지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이 조금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요. 예, 바이오. 아니면 그냥 삼성바이오 로직스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근데 거기도 좀 오르고 약간 뭐 조정받고 다시 조정받아서 이러고 100만 원.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장 속도 대비 PER이 많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금 프리미엄이 한 2년치 붙었거든요. 2, 3년치. 2, 3년치는 지나고 나면은 그 가격이 이제 정상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괜찮아요. 뭐 사람들 호불호가 되게 심한 회사라서 저도 뭐 셀트리온 하면 옛날에는 되게 불호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회사의 실적이 많이 늘어났고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파이프 라인들이 인정받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리스크가 있는 하이 리스크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실적주, 가치주로 많이 내려온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네. 보고 있고 마지막 섹터는 식품주. 식품이요. 예. 어. 고금리 고물가가 되면은 필수 소비재 위주로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식품들은 퀄리티도 좋으면서 컨텐츠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인기 많이 띄우면서도 건강식으로 많이 인정을 받아요. 외국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주들 지금 PER이 6배 안 되는 게 널려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나날이 성장하는데 대중의 관심이 없어서 맨날 무시받아요. 네. 대신 식품주가 크게 오르는 전제 조건 3가지가 첫 번째가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다. 일때 대장주가 엄청나게 올라서 사람들이 식품주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 삼양식품이 1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올라갔죠. 네. 13배 올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고 곡물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데 지금 환율 떨어지고 있고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식품 기업들 마진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출이라는 성장 동력까지 지금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수출 시장을 뿜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 식품주들이 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만두 세계 1위가 CJ 제일제당. 미국에서 냉동 피자 1위까지 됐을 거예요. 슈안스 가지고 CJ 제일제당이. 우리나라 세계 두부 1위가 풀무원. 네, 그런 식으로 뭐 참치하면 동원 뭐 이런 네. 식으로 여러 식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근데 주도주가 좀 불확실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애들이 없을 때. 아. 이제 지금은 워낙 스테이블로 잔뜩 쏠려 있고 네. 지금 뭔가 시장에서 거의 답지를 찍어줬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유동성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 유동성이 갈 때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 필수 소비재에서 성장주를 찾던가 아니면 바이오 같이 에라 모르겠다 긁어라 복권주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 그런 데로 쏠리더라고요. 그냥 다른데 좀 간 다음에 뭐 남은 거 없나 할 때 식품주 쪽을 좀 볼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식품주는 베이스들은 갖췄어요. 예. 그러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뭐 스테이블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올랐다 약간 조정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솔직히 주식은 모르겠어요. 주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주가는 뭐 지금 법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정책도 아닐 텐데 기대감만으로 빡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지 않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하긴 할 겁니다. 네. 근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용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거래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할 거고 네. 실생활에 돌리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투자용이 아니라 실생활용이잖아요. 페이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전자결제주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관련주들은 여기로 지금 계속 올랐어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 투자라고 만드는 거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뭐 김치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 있는 코인들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코인 관련된 주식주들이요. 진짜 직접 코인에 관련된 회사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페이 같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카페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좀 보면 그냥 삼성페이, 뭐 애플페이 아니면 신용카드 그냥 내서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커피 먹은 거 결제하는 게 과연 소비자한테 이득이 없어요. 신용카드로 2,000원 나오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2,000원 쓰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그거 쓰면은 적립해준다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도 또 귀찮아서 또 잘 안 써요. 이미 벌써 그것도 안 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까지 또 한다라는 걸까? 스테이블 코인의 실물 결제 능력은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주지 않는 한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엔 어렵겠지만 1, 2년 뒤에 그 국민 지원금 나올 때 지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직접 꽂아준다. 네. 그렇게 되면 쓰겠죠. 이번에 예전에 그 지역 화폐 카드인가 그 전통 시장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때 한창 지원금 줄 때는 썼는데 또 막상 또 사람들도 잘 안 쓰잖아요. 그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혹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냥 떠오르는 건데 엔터주, 뭐 아이돌 이런 곳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인을 이렇게 사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네.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들을 더 나올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우선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로 또 새로운 정책 넣어주고 하면서 그냥 저는 거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해준다던가 네. 코인 안에서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맡길 수 있는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디파이 아니면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준다던가 네. 이제 코인계에서 은행처럼 예금, 이자, 투자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이 거래량을 돌 수 있게 만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네, 그쵸. 당장은 예. 뭐 지금 만드냐 마냐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순수한 기대감 정도로만 가는 거다. 뭐 뭔가 좀 실현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애매하다. 뭐 주식들이 오르긴 올랐는데 네.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뭐 저거겠지 하고 이제 가는 것 같다. 옛날 메타버스 할 때 보면은 메타버스의 개념이 뭐냐도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래픽 기술이 있으니까 얘가 메타버스 관련주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엉뚱한 회사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 좀 약간 테마주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